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엠 1부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기자회견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경희사이버대 안병진 교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 교수님 오늘 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박근혜 후보의 이 정수장학회 기자회견 관련한 후폭풍이요. 당내에서는 고위급들 사이에서는 함구령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내 불만, 뭔가 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수장학회 이슈는 총선 때도 이슈가 됐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 걸 굳이 이것을 크게 키웠다라는 점에서 캠페인상에서 상당히 문제를 노정한 건데요. 특히 이제 일부 불만이 터져나오는 의원들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번 시대 대선의 핵심이라는 게 공감, 소통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정수장학회 문제를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이제 소통하지 않는 이미지, 어떤 과거로 자꾸 가는 이미지 이런 걸 노출했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치명적이지 않는가라는 불만들이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캠프에서 그러니까 보좌진들이라든지 아니면 참모들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참모들이나 보좌진들은 제대로 얘기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박 후보가 그걸 수용을 안 해서 문제가 커진 건지 예.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후보 본인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 당의 이제 공식 선거 대책 기구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박 후보에게 얘기를 했는데 박 후보께서 이제 이 문제는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나한테 맡겨달라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핵심 측근 비서 4명하고만 상의해서 지금 이 발표 문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제일 국민들이나 이제 일반 그 언론이나 이제 또 그 새누리당 안에서 제일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이렇게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 틀리게 사물 인식을 하면서 상황 인식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 어떤 당의 공식적인 선거대책 기구와 협의와 토론이 없이 갔는지 이게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대선 문제가 아니고 정작 나중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령 남북 간에 무슨 핵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한다. 또 한국과 미국 간에 무슨 FTA 협상을 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본인이 똑같은 패턴으로 업무 처리를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이 건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국가 전체적 문제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뭔가 업무 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혼조에 빠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또 여당, 야당, 새누리당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표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포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게 국정 운영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미 노출이 됐다. 그런 그렇습니다. 우리 안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굉장히 좋으신 지적인 게 흔히 이제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견제와 균형의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주장과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치열하게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고 대통령은 그것을 이제 수렴하고 또 새로운 제3의 안을 만드는 뭐 미국에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뛰어났죠. 저희처럼 한반도가 안보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혜로운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점 마치 몇 달 전에 그 윤여준 의원이 트위터상에서 궁정정치 뭐 이런 어떤 밀실 속에서의 제왕적 결정, 이 트위터 메시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번 이제 법률 문제 강박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혼선을 빚었던 문제도 뭐 강탈 정수장 사실은 보면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살짝 보면 판결문 안에서 이제 약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박근혜 캠프 안에 안대희 대법관 출신도 있고 검사장 출신도 있고 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법률과 법조인들 고위 법조인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단 5분만 얘기를 들었으면 이런 사고라든지 어떤 이런 해프닝이 안 일어날 것인데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전혀 안 취했다. 이것은 장래적인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리더십에 치명적인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한편 들어보면 좀 너무 세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정수장학회 문제 하나 가지고 이제 국가 지도자의 뭐 모든 국정 운영 스타일을 다 이제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박 후보도 이 사태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박 후보가 이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한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최필립 이사장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사퇴할 뜻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임기를 채우겠다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입장 말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퇴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 공익재단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고 또 감독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재단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제 그 감독과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재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의 그 중심이 서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를 했듯이 뭔가 국민들에게 참 명쾌하게 투명하게 그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거를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그리고 또 그 일부 그 언론에 그 흘러나온 그 언론사의 지분 매각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명쾌하게 또 투명하게 그 소상히 그 해명하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최필립 이사장은 그게 제 기자회견 말씀하신 게 사퇴를 요구한 게 아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어제 회견에서 그 헌납 과정에 대해서 강압 여부 관련해서 법원 판결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김지태 씨가 의사 결정을 의사 결정의 그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로 강압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좀 표현에 좀 뭔가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소통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뭐 박근혜 후보 편을 들려는 것은 아니지만 박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 아는 문제이고 괜히 이제 의견이 오갔다가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국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사실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처럼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마 이제 국정 지도자로서 기본 어떤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좀 틀렸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지금 이제 발언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사진 쪽에서 알아서 좀 해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좀 사퇴를 거부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좀 더 강력하게 어조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흥미로운 건 어조는 좀 강해졌는데 여전히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제3자가 이 이슈를 모르는 외국인이 보게 되면 마치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재단에 대해서 제3자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기자회견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직도 박 후보께서 이 이슈의 핵심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에서 아직도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빨리 이제 본인의 강점의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이슈만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고 지금도 약간 짜증 섞인 반응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캠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으니까요. 해법도 좀 제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은 50일 남짓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박 후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해서 대선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뭐 해법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미 뭐 스탠스가 상당히 좀 꼬인 상태입니다. 꼬인 상태이긴 한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3자로서 얘기하는 그 뉘앙스의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치적인 리더로서 이것의 중심임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예. 최필립 이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진 전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시고 그리고 중립적인 시민사회의 덕망 있는 예. 인사들로 이것을 구성하게끔 선명하게 요구하시고 네. 그런 어떤 선명한 태도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저도 이제 안 교수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하는 예. 방식을 좀 검토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어떻게든지 지금 최필립 이사장과 현재 이사진을 설득해서 사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또 여당, 야당, 국회 또 대법원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이런 협의를 통해서 이사진을 적정하게 구성을 하고 네. 또 어쨌든 과거 김지태 씨 유족에게 일정 부분 연고권이 있으니까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유족 한 분 정도는 참여시키고 예. 그래서 이 재단 자체를 완전히 어떤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여기서 지금 MBC라든지 경향신문 부지라든지 또 부산일보 이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지분을 이제 매각하고 민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말 언론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기이기 때문에 예. 선거가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투명한 절차를 밟아가도록 네. 이런 시간적 로드맵을 정확히 밝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지금이라도 좀 전향적이고 그런 전향적인 입장이나 태도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인혁당 사과 발언도 그랬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론에 등 떠밀려서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면 좀 진정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그게 가장 박 후보 입장에선 이번 사건에서 제일 아픈 부분입니다. 네. 박 후보가 그 상당히 진보적인 평론가들이나 전략가들이 대세론이 거품이다. 이제 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한 2, 3년간 그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네. 대세론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예. 박근혜는 수첩공주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한 2, 3년간 얘기를 해왔었는데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진정성의 정치라고 하는 이 시대의 화두에 있어서 일정 정도 앞서간 브랜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작은 잽에 권투 선수가 무너진다고 네. 이런 사건에서 자꾸 본인의 스탠스를 자꾸 바꾼다든지 네. 당황한다든지 이런 건 본인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진정성 정치에 상당한 누적되면 예. 훼손이 되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 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박근혜 후보의 가장 장점자 말씀하신 것이 진정성이라는 부분도 예.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네. 그런 이제 그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이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일로 인해서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어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장애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들을 하십니까? 우리 김경주 변호사.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약간은 좀 빠질 것으로 되는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어디서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층에서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중도층에서 조금? 이제 중도층은 당연히 빠지고 예. 콘크리트 지지층에서도 아마 일부가 조금은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는 요소가 정당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국가에 대한 어떤 안보관일 수도 있고 예. 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어떤 인재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보는데 후보 본인의 판단력 또 후보 본인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예. 이런 부분도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중시해서 보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예. 최소한 이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후보 본인의 문제 해결력이 그렇게 빛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콘크리트 지지층이든 중도 지지층이든 일정 부분은 빠질 조금 수밖에 빠질 수 없다고. 있을 것 같다. 예. 네. 안 교수님 어떻게 뭐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모르겠는데 약간 뭐 빠질 수도 물론 있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큰 뭐 균열은 아닐 겁니다. 큰 균열은 아닌데 문제는 박 후보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박 후보 진영의 캠페인 전략은 현재의 단단한 지지층들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상대가 어차피 균열하거나 예. 네거티브 공격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서 그리고 그 투표에 참여도 대대적으로 못할 테고 해서 위기의식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예. 만약 나중에 단일화에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고 젊은 층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다시 회고해 보건대 이 사건들은 어떤 박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아픈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근데 당장은 예. 대세론에 지장은 없을 겁니다. 당장 대세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뒤돌아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박 후보 얘기는 잠깐 이제 여기서 멈추고요. 이제 네.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본 다음에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뭐 잠깐 이제 저희들이 그 박근혜 후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당내에서도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목소리가 좀 있고요. 제가 여쭤보긴 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뭐 NLL이 진짜 이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문제인데 왜 NLL 문제는 자꾸 이게 더 크게 안 하고 이 정수정학회 과거사 문제만 갖고 자꾸 이게 우리가 여기에 매달려서 해야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분명 사실이에요. NLL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대선이다 보고 이게 이제 또 과거의 발언을 가지고 이제 검증 또 어떤 세계관, 역사관 또 국가 인식의 어떤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다 보니까 이러는데요. 결국은 NLL은 지금 현재 이게 영토선이 아니냐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래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남북 간의 평화로운 교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 간의 현재 이렇게 엄청난 군사적 대치 상황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각 캠프 간의 이제 논란과 대화가 어떤 있어야 정상적인 어떤 대선 국면으로 보일 것 같고요. 이제 정수장학회 같은 경우도 대체로 이제 정수장학회가 저렇게 흘러온 모습이라든지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이나 또 판결 또 어떤 과거사 규명위원회에 의해서 명확히 밝혀졌으니까 그럼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 지분이라든지 이런 공적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현재 어떤 정파적 연계성이 있는 부분을 끊고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좀 만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어떤 대화와 논의가 있었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편안했겠죠. 근데 과거에 누가 잘했냐 못했냐 또 이게 어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책임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이걸 어떤 이용을 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이는 거죠. 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상당히 유감인 게요. 지금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이 잘 얘기한 것처럼 김진태 그분께서 대선 후보로 나온 게 아니시잖아요. 그 노무현 후보가 지금 후보가 아니죠. 그럼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 대선은 과거로 규정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과거 대 미래의 대결인데 지난 박 후보 진영은 지난 총선 때 성공하셨던 건 이제 야권을 김용민 파동 속에서 과거 그리고 문제 그리고 본인은 어떤 미래 이렇게 규정해서 성공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적신호가 켜진 게 본인이 계속 과거의 세력으로 규정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정수학회 문제나 이런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반도를 평화롭고 번영의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 것이냐. 뭐 안철수 후보는 북방 경제론, 또 문 후보는 또 과거 참여정부의 계승발전. 그럼 박 후보는 또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 이렇게 해서 승부를 봐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발 노무현 후보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와 노무현과 싸우지 마라. 그럼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잘 안 지켜져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모두 이제 과거에 좀 매몰돼 있다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이슈에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아서 이제 저희 언론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을 좀 답답하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캠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객관적인 상황이 그 3자 가상 대결을 해보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박근혜 후보가 부동의 1위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결국은 이제 둘이 단일화를 해야만 박근혜 후보와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가 된다는 현실적인 기반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지금 9월 19일 날 지금 아마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이제 기껏해봐야 한 달하고 며칠 지났는데 자신의 지지 기반이 과연 공고한 것인지 자신의 세력은 공고한 것인지 아마 그 점에 대해서도 안 캠프 내에서도 스스로 좀 자신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정치판 내에서 좀 명확히 존재 의의를 드러내놓고 나서 단일화 논의가 시작돼야만 비교적 실효성이 있는 단일화 논의가 시작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안 캠프 내에서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이제 시점도 다가왔고 어차피 또 이제 문재인 캠프 내에서도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여러 가지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단일화 논의가 지금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제 처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물꼬가 터진 것 같아요. 갑자기 양당 모두 뭐 정치 쇄신안도 오늘 막 내놓고 그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이 단일화와 관련한 글쎄요 일종의 신경전이면 신경전인데 그 얘기를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또 특권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기만 한다. 또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져서 그들끼리의 정치, 또 그들만의 정치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그런 어떤 권한, 그 외의 권한은 갖지도 행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책임 총리와 권한을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만약에 국민들이 원하셔서 뭐 단일화 과정이 생긴다면 거기서도 저는 이겨서 끝까지 갈 거고, 아니면 아닌 대로 그건 다 이제 그 제가 출마 선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또 이 정도면 정치 쇄신이 되었다, 또는 이거 확실히 될 것 같다, 이런 희망들,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저 안철수 후보 입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저게 처음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막 양쪽 진영에서 쏟아지는데, 일단 제일 그 단일화의 첫 단계가 바로 이 정치 쇄신에 대한 양쪽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지역구 의석수도 뭐 200으로 줄이고 뭐 기득권도 내려놓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뭐 기득권 내려놓는 그런 정치 쇄신을 내놨어요. 첫 후보 단일화의 첫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십니까? 물꼬가 트였다고 보십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 신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문 후보를 높이 평가하는 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 참여하셨던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다만 이제 기존 정부를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라는 측면의 상징적 조치로 그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셨잖아요. 그 부분은 안 후보 측에서 몸통을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 그런 참모진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런 자세가 새로운 물꼬를 틔운 것 같고, 이어서 이제 정치 쇄신에 대한 좋은 아젠다를 제시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 아젠다는 현재 야권의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공통의 공감대가 있는 아젠다들입니다. 지역구 의석수 줄이고 뭐 비례대표 권역별로 가고요. 그 점에서는 아주 첫 시작이 굉장히 멋진 시작을 두 후보가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윤신 변호사는 이렇게 정치 쇄신 쪽에서 뭔가 합의점, 공통점을 찾아 나가면 이게 가장 중요한 단일화 방식, 뭐 여론조사냐, 뭐 경선이냐, 또 국민 경선, 이 방식까지도 그렇게 순탄하게 잘 갈 거라고 보십니까? 합의까지? 이제 소소한 신경전이 항상 있겠죠. 있는데 큰 흐름에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 또 안 후보가 요구하는 어떤 정치 쇄신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나머지 소소한 부분이야 이렇게 큰 명분에서 같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그 단일화 방식이 소소한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이제 큰 대의, 정치 쇄신이라는 큰 대의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단일화 방식은 어떤 것이든 양쪽 모두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 후보 본인이 국민의 뜻, 또 뭐 이런 어떤 정치 쇄신 이런 것을 워낙 대의 명분으로 크게 본인이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말한 부분을 자기가 거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점에 대한 이제 소소한 평가는 달리할 수 있겠지만. 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 단일화 방식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 한 가지 저는 김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로맨틱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전 두 후보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두 분은 본인의 권력을 이렇게 탐욕스럽게 추구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되고자 해서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그럼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책임, 대한민국을 보다 좋은 민주공화국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에 대한 진정성을 두 후보님은 정말 가지고 계십니다. 두 후보님은 만약 국민의 요구가 분명하고 무르익으면 어디 저 섬으로 도망가셔서라 두 분이 합의하실 분들이죠. 다만 지금 중요한 건 단일화의 세세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 진영이 본인들의 지지 기반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으면 함께 광범위한 시민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이런 걸 같이 만들고 거기서 다양한 의견도 모으고 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저 같으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단일화의 방법을 얘기하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대학 강연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듣고 두 분과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사이버대 안병진 교수,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